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접하신 분들 가운데 이것은 참 낯선 단어다라고 느낀 용어가 있었을 겁니다. 주저 흔히난 단어였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하죠. 의정부 일가족 참변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겹쳐서 연민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란 90년대 미 대선 슬로건을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요즘 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최근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논란에 이르기까지 경제 이슈가 일상사가 됐습니다.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124만 5천 명, 청년 실업률 11.5%,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2.6%에서 2.4%로 0.2%포인트 더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 정부 목표치보다도 더 낮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겠죠. 오늘 1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지낸 최영기 교수와 함께 청와대 경제 시그널 제대로 읽고 있나 란 제목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독재자의 후예, 진짜 독재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데 독재자의 후예가 싫으세요? 독재자의 대변인이 싫으세요? 아이 그거 다 싫죠. 그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둘 다 싫은데 네. 지금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네네. 이게 역사가 좀 길긴 한데 그거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네네. 라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좀 겨냥을 했죠. 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인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 메가더 동상을 찾았습니다. 예. 헌화를 하고 나서 진짜 독재자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 짓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짓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또 여전히 논란이 합니다만 일단 제가 듣기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네네.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판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자의 후예라는 걸 자인하는 거냐. 도둑이 재발절인격 아니냐라고 반격을 했고 청와대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 말로 가름하겠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대변인이라고 했는지 대변인 짓이라고 했는지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논란이 이니까 황 대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내가 이야기했을 뿐이다. 인용해서 그리고 짓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민 중에 누군가 한 말을 그냥 인용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다. 이런 얘기인데요. 글쎄요. 계속 우리가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경험상 말은 말이죠. 보니까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 네. 어떻게 듣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을 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수용자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예.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단도미사일 발언. 이것도 또 논란이었어요. 예. 어제 청와대에서 한미 군 주요 지휘자 초청 오찬 간담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드디어 탄도미사일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 거죠. 네네.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예. 유엔에 이제 제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예.
이것도 우리 또 신변을 뭐 좀 원활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청와대가 이제 추가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물어봤더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하더라. 또 이 실제 준비된 말씀 자료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일단 해명을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그 좀 사소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표현이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지금 된 거죠. 예. 이런 속에 지금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하면 좌시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예. 라고 또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속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즉각 반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선박이 저기 아메리칸 사모아에 지금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관심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더 관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건 개요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중학생 아들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숨진 채로 있었다는 거죠. 나란히 누운 상태였고 유서는 없었고 몸싸움,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 이웃들의 뭐 진술에 따르면 비교적 화목한 보통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7년 전 사업에 실패해서 억대 빚을 졌고 아마 고리대를 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자 부담에 상당히 지금 고심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목공의 점 운영하던 것도 폐업을 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전날 가족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중학생 아들을 제외하고. 네네.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빚을 갚는 방법 이런 걸 또 상의를 했다 그러고 그 과정에서 뭐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다. 이게 지금 아들의 진술입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아빠의 말은 새벽에 숙제하느라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남겼다는 거고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에게서는 주저흔 딸에게서는 방어흔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이제 상상이 되면서 글쎄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상당히 좀 감정이입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고요. 예, 아버지가 결국 그 아내와 딸을 가해한 뒤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 경찰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도 일단은 뭐 조사 대상이라서 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그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날 경기도 시흥시에서 일가족이 뭐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면서 지금 이제 논란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까지 죽음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분노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정의 달에 정말 안타까운 이 같은 소식들이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요즘 경제 문제에 대한 청와대 안팎의 온도차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국가 부채 비율 문제에 이르기까지요. 청와대 긍정적인 기조에 싸늘한 목소리 적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의 엉터리 같은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런 쓴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 경제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내신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개건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그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뭐 날로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어렵지만 희망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대적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희망적이다. 작년만큼 나쁘지는 않을 거다. 예. 이런 전망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엉터리 통계, 뭐 엉터리 정보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네네. 정책 당국자들이다 보니까 예. 좀 뭔가 정책 의지를 실어서 뭐 금년에는 좀 작년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 실제 금년 4월까지 취업자 증가 추이를 보면 예. 한 17만 5천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간 연평균에서 9만 7천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게 한 뭐 15만 원 넘고 그럼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예, 한 20만 정도까지도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전망이 나오니까 일자리 수석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작년보다는 훨씬 낫다 뭐 이 네. 표현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낫다 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라는 것이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려면은 지속 가능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 이제 2분기, 3분기 네네. 요 통계를 좀 더 봐야 될 텐데 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작년 2분기, 3분기가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네. 기저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제조업의 구조 조정이 작년에 굉장히 세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 그보다 좀 좀 바닥을 친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전망이 있고 도소매 음식 숙박이 또 안 좋았어요. 네네. 근데 여기도 안 좋지만 여전히 안 좋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그 나빠지는 폭이 예. 줄어들 거다. 그런 면에서 작년 대비 한 20만 명의 어떤 취업자 증가 뭐 이런 정도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용의 수준을 얘기하라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건 틀림이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빠지는 추세는 아니고 좀 반등을 하니까 여기에 좀 더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고용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겠다. 네. 뭐 그런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양적 증가에 대한 의미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일자리의 질적 상황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30대 40대 우리 경제의 어떤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쪽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30대 40대가 어떻게 네네. 보면 경제 백본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등뼈 역할을 하는 등뼈 겁니다. 역할을 예. 하는데 28만 명 줄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는 약간 이제 수적인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인구도 24만 명이 늘었어요. 예. 고 3, 40대 인구 3, 40대 인구가 24만 명이 줄었습니다. 예, 줄었고요. 예, 예. 그래서 28만 개 일자리가 줄었지만 네네. 그 모든 것이 절대적인 일자리 양의 감소가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약간 좀 과장되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의 고용률이 한 0.8%포인트 줄었기 때문에 예. 안 좋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제조업과 건설 그다음에 자영업 부분에서 예. 40대 그 핵심 노동력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20대 청년들은 고용이 좀 나아졌어요. 이게 이제 막상 이 얘기를 듣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답답할지 모르지만 네네. 그냥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20대 고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은 좀 희망적이고요. 네. 또 하나 그 일자리 늘어나는 그 직종을 보면 예. 블루칼라들 그 생산직의 일자리가 좀 줄고요. 관리직, 전문직, 연구직, 그다음에 정보통신, 네네. 보건복지 이런 화이트 칼라 좀 약간 진로 보면 좀 나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 경제의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측면도 아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뭐 일자리 수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일종의 추경 뭐 예산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지만 돈을 풀어야지 일자리가 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 공방도 많고 그 정부도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한 6, 7조 이렇게 추경을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좀 더 이렇게 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재정을 푸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이 정부에서 뭐 뾰족한 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이걸 푼다 이런다기보다는 네네. 경기 대책으로 정부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뭐 고전적인 어떤 방법이고요. 네네. IMF나 OECD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도 그렇게들 해왔어요. 예. 근데 IMF, OECD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 과거에 그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이 그 시절에는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는데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경제부총리의 얘기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왜 그걸 꼭 그렇게 묶어두려고 하느냐라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그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 40% 룰이라는 게 그 한 10년 전쯤에 재정학회 쪽에서 학자들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네네. 이게 국가 부도의 위험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정도의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걸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게 한 40% 정도까지면은 뭐 안정적으로 우리 과거 정부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는 네네. 31% 수준이었고요. 그럼 한 10% 더 이제 늘어난다는 건데요? 그렇죠. 늘어왔어요. 네, 그동안에 쭉 계속 늘어왔고요. 예, 예.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약간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40% 그 육박하고 국가 너무 안 재정이 된다. 예. 거덜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어요. 뭐 이걸 다 설명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냐면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 2013년, 14년, 15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2%포인트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빠르게 늘었던 편이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계를 얘기했던 거고요. 이번에 그러면 40%를 넘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약간 거기 정치적 맥락이 있는데요. 2017년, 2018년도가 초과세수. 그러니까 세금이 남은 거예요. 걷어서 쓰고 남은 돈이 2017년도에 14조 정도가 됐고요. 2018년도에 이게 25조 정도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걸 풀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경제부처에서는 세금도 걷어놓고 쓰지도 않았다. 이건 긴축재정을 한 거 아니냐. 경제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어떤 그 국정 목표나 이런 거에 부합되게 재정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서 경기 하강을 좀 막았어야지.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추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여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우리나라는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하다 이런 맥락인가요, 그럼? 그것도 약간의 과장이 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IMF에서도 그 IMF 정책자문단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한국 정부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까 그 한 9조 내지 10조 정도 추경을 해도 괜찮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 굉장히 과감한 어떤 제안인데요.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아직은 40% 국가 채무 비율이 40% 정도인데 OECD의 평균적인 권고는 OECD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얘기하는 선이 한 60% 정도의 채무면은 괜찮다. 지금 채무 비율 예정된 것보다 한 20% 더 올려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들은 보수적인 어떤 재정 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20년 후 2030년 40년 이때쯤 되면 그냥 놔둬도 60%는 그냥 간다. 고령화도 되고 이래가지고 국가 채무 비율이 저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굉장히 대외 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게으른 정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전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정치적 논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는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네. 사실은. 결국에는 소득주도 성장론 얘기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는 최저임금의 인상 이슈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이슈 인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인상의 폭을 낮게 잡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이 드는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그널이 나오죠. 예, 교수님께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 이슈를 어떻게 좀 푸는 것이 적당하다고 뭐 보시는지요?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뭐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위원장도 네네. 얘기를 하시고 정책 당국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지난 2년간 너무 과속을 했다. 예. 그걸 다 인정을 하고 그게 고용을 압박했다. 이것도 인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 그 학자들이나 그 조사를 해본 사람들의 평가는 이 자영업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뭐 부글부글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면 저는 동결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네네. 3% 5%도 아니고 동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맥락으로 보면 동결을 해서 그걸 네네. 좀 이렇게 정부도 이건 쿨다운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좋은데 임금이기 때문에 그 물가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성장률만큼은 가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3, 4%는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소득주도 성장론 지난 한 1년 동안의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교수님께서는 소득주도 성장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수정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명칭에 그렇게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정쟁을 벌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이게 네네. 지금 논쟁들은 정책 논의가 아니고 거의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결적인 정치 구도 속에서 정책이 다 망가지고 네네. 건강한 어떤 그 대안에 대한 토론이 거의 실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도 여기서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 틀려도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치적으로 진영을 나눠서 이게 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어떤 합일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이 구도는 뭐 여의도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떤 선거의 득실을 따지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손해거든요. 네네. 뭐 전문가들 뭐 정부 당국자들이 좀 좋은 대안을 내서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네네. 이게 맞다 틀리다만 싸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걸 푸는 거는 뭐 손해나는 게 국민이니까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그다음 손해보는 건 뭐냐면 정부 당국자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 정부 여당이 이런 대결적인 정치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모션을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프닝에서 미 대선 구호였던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그랬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멍청아 문제는 정치야 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법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의 격원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조금 전에 그 최영기 교수께서 한국 경제 문제를 진단하시면서 한국에서는 정치가 문제다 이런 얘기 하셨지 않았습니까? 경제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정치권에서 요즘 막말 공방이 참 심합니다. 이 막말 뒤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언어학자 신지영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정치인의 막말로 인한 화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해법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좀 색다른 분께 해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학자이십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신지영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최근 막말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어느 분께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이며 또 어떠한 해법이 있을까 답을 한번 찾아보자 했을 때 교수님 연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네요. 네. 예, 그렇죠. 제가 좀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지나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말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사실은 말로 영향력을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 방법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나뉘어지죠? 네, 어려운 방법은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영향력을 얻는 것이죠. 네, 어렵겠죠. 하지만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새롭거나 강하거나 어려운 말로 이목을 끄는 거죠. 막말은 그 가운데서 강한 말 이런 거에 해당되니까 센 말을 통해서 이목을 끌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빨리 이목을 끌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해요. 네네. 막말을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또 기자들이 기사를 쓰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얻게 되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은 사실 이름을 알리는 게 정치인들의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말은 손쉽게 자신의 이름을 오르내리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애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막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면은 맞습니다. 막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 문제도 지적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막말을 애용하는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먹히기 때문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의 언어 수준이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언어 수준이라고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아프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고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말이 대중에게 먹히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절대로 막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개인들이 쓰는 언어도 역시 정치권에서 쓰는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SNS나 유튜브 같은 것도 정치인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요. 이목을 끌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목을 끌 수 있는 막말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나 SNS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교섭단체 여야 3당에서 저희들이 막말 하나씩 한번 선정을 한번 했는데요. 이거를 좀 사례로 들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자면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이 지난 3월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당대표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찌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품격 있는 정치인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찌질하다는 말이 사전적으로 보면 허접하다, 수준이 낮다, 품위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걸 족되게 이르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현주 의원이 그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찌질하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 막 이렇게 센 말을 하잖아요. 욕을 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나는 당대표한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거를 품격 있는 정치인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사실은 왜 손학규 대표가 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품격을 갖추지 못했는지,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기승전결의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찌질하다 이런 한마디 뒤로 숨고 싶은 유혹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민경욱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더불어 퀴어당으로 커밍아웃해라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자, 이런 표현에 담긴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표현의 문제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혐오와 갈등을 부추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극적인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 대변인이 상대당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혐오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사실은 당이 아니라 상대당하고 시민들 사이의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매우 얕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의 상황입니다만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 발언을 듣고 놀랐는데요. 네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정신장애에 대한 그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등등 정신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발언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이걸 안다면 더 놀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 발언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정치권에서 빚어지는 이 같은 악의가 없는 그런 본인의 해명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말이 나오는 배경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공부가 부족한 것.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장애 인권이나 장애 인식 개선 이런 공부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 품격 있는 단어를 구사할 수 있지 품격 있는 표현은 공부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그 황교안 대표를 향한 사이코패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환센병 환자 이런 비유 같은 것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사이코패스라고 한 당의 대표가 방송을 통해서 다른 당의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개인이 지인들하고 사적인 대화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당 대표가 방송을 통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센병 발언도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좀 더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모독이다. 이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막말에 대해서 사실은 막말로 응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막말에 대한 막말의 응수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상황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더 진보적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그렇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깝게 조금 펼쳐지고 있는 독재자 논란과 관련된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맥락을 딱 잘라놓고 서로 이 독재자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살핀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적절하고 어떤 것이 부적절했는지 서로에게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건 서로 원치 않는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독재자는 옳지 않은 거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 전제만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국민들이 수준 높은 국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정치인들의 막말이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따끔한 한마디 충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책을 출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곳은 사실 언어의 줄다리기가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치열한 언어의 줄다리기 대신에 진짜 물리적인 줄다리기가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담했는데요. 막말, 그것은 사실 동물국회에는 어울리는 말이겠죠. 네네. 막말은 동물국회에는 정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동물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낸 적이 없잖아요. 예. 막말 정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매우 우습게 보는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다. 이걸 다 알고 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 9시 10분 오뉴스로 찾아뵙고 있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것은 국가예산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를 말합니다. 정부가 1년 동안 정해놓은 예산 외에 부득이하게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국회는 이것을 심사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현재 이것을 두고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경 예산안, 2번 동경 예산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